더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자문과 컨설팅을 2019년하고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관련해서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요즘 또 비트코인이나 도치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또 급락하기도 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이고 있어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서 오늘은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암호화폐가 뭔지 용어 정의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용되는 용어가 암호화폐라고도 불리고 가상화폐 또 코인, 토큰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어서 용어가 이제 혼재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해서 원래 있던 법률인데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3월 25일자로 개정법이 시행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규정을 넣었는데 거기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정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는 편의상 그냥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상화폐라고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작년 1월만 하더라도 1만 달러가 안 되던 게 요즘 한 6만 달러 정도 되고요. 최근 떨어진 게 이제 그 정도 되고요. 도치코인이라는 것은 정말 그 3, 4개월 만에 170배가 올랐다고 하는 이런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자산이 항상 오르기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오르는 게 있으면은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떨어질 때가 이제 문제죠. 거품이 꺼져서 폭락할 수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ICO라든지 가상화폐에 관한 어떤 명시적인 규제나 규정이 거의 없거나 또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더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나 가상화폐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한탕주의로 한번 상장 프리미엄을 확 가져와서 돈을 벌었다가 빠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유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장 프리미엄만 먹고 빠지는 과정에서 결국 소액 다수 피해자들만 이거를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주제인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 특히 이제 유사수신과 관련된 그리고 투자 과정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사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유형을 먼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형은 유사수신과 관련된 투자 사기입니다. 수신이라는 게 뭘까요? 수신이라는 거는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신 행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을 아무한테나 주다 보면은 그걸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나 신용을 제공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가능하면 믿을 만한 이런 수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금융기관이나 은행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인허가를 거치게 해서 그들에게만 수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면에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런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유사수신 행위, 즉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융 자산이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사기라든지 또는 무리한 투자가 이게 자행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사기와 기망이 이제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사수신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뭔가 꼬드길 수 있는 유인책을 줘야죠.
그게 이제 원금 보장이 될 수도 있고 확정 수익 보장 같은 것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보장 이런 걸 해줘야지만 자기들도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해야지만 자기들도 돈을 많이 벌고 남겨 먹고 그렇게 위험한 거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를 하는 거죠. 그 위험한 거래에 따르는 또한 위험한 행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투자 행위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게 되죠. 설명 의무를 제대로 안 하게 되고 설명 의무 위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유사수신이 곧 사기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 즉 투자자들에게 위험과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 알려주지 않는 게 바로 위험과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제 사기인 겁니다. 유사수신, 즉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또는 대박 보장 이런 걸 내건 그 유사수신 업체나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그런 업자들 투자하시는 거는 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그 시세 조정 같은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작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허위로 암호화폐 잔고를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그 꾸민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 대표가 실형 확정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적용된 죄목이 사기죄하고 사전자 거래 사전자 기록 위작죄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유기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리 잘 아시다시피 증권거래법이 지금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된 지 오래됐잖아요.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형이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그다음에 그 처벌 수위도 높고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이런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해서 아직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유일한 규제가 특정 금융정보법인데 거기에서는 이런 시세 조정 관련된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아직 규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 형법이나 아니면 특정 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런 걸로 의율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형량이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뭐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같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로 마약 거래라든지 또는 도박 자금, 범죄 수익 은닉, 그다음에 성매매 알선 여러 가지 범죄가 가상화폐와 결합돼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 외에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사기 범죄라기보단 다른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범죄의 경우 그 처벌 법규라든지 처벌 법정형은 어떻게 돼 있냐? 먼저 일반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에는 그 사기죄의 경우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사기죄의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득액이 이제 클 경우에 이제 특정 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제 가중처벌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그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 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그 이득액이 이제 50억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사기죄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이제 취득한 경우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기꾼, 그러니까 범죄자의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편취 행위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사기 행위를 이용해서 그 사기 당하는 사람을 착오에 일으키게 하는 거죠. 아, 진짜 여기다 투자하면 내가 대박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오는 이 편취, 이렇게 3단계 요건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 그냥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망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서 기망행위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가상화폐의 유형, 사기 유형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이제 유사수신과 결합된 가상화폐 사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백서라고 해서 화이트 페이퍼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주로 백서에 가상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모집한 돈, 그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실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실현한 그 이득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백서가 처음에는 굉장히 허술하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술하게 이제 있으나 마나하게 이렇게 나오곤 했는데, 그래도 근래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백서에 이와 같이 돈을 모집해서 어디에 투자할 건데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 돈을 벌었을 경우에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그래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투자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고지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기죄에서 기망 행위, 기망 의사의 판단 시점은 그 기망 행위 당시인데, 기망 행위가 언제 있었느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이제 백서의 발간 당시, 또는 사업 설명회에서 설명을 할 그 당시, 이때를 이제 기망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백서가 발간됐을 때 그 백서에 있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했는지, 또는 터무니없었는지, 백서에 있는 사업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었고 그걸 실행했는지 여부, 백서 발간 당시 또는 그 사업 설명의 당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백서의 내용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사수신 관련된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백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ICO, 그러니까 Initial Coin Offering이죠. IPO의 말을 따와가지고 만든 용어인데, 그거를 하려는 이제 사업자의 경우에는 백서의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투자자한테 고지를 잘 정밀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유사수신 관련된 사기를 안 당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당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형사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 사기죄나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율해서 고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고소를 할 때 가능하면 투자자들이 모여서 같이 고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많고 대규모고 피해 금액이 클수록 이거를 중요 사건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 거기에 수사 인력을 더 배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해본 경험상 이 피해자들이 모이는 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각자 생각하시는 것도 다르고, 서로 뭐 피해 금액이 어떤 분은 많거나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적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하는 정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가 통일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어떤 분이 깃발을 들고 나서시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 행위지라고 할 수 있는 가해 회사의 본점 소재지나 아니면 그 대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그런 경찰서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관할 검찰청에도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청법하고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거기에 따르면은 그 이제 검찰이 중대 6대 범죄만 이제 직접 수사를 가능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제 범죄 중에서 사기도 물론 경제 범죄에 포함되지만은 일반 사기는 이제 가능하면 경찰에서 다 다루고 5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약간 중요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기의 경우에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5억 원이 넘는다 피해액이 그럴 경우에는 검찰청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이상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검찰청에 고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가상화폐에 관해서 3월 말에 특정금융정보법이 이제 개정법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제도권 안으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과세 제도도 정비해가지고 징세를 한다고 하니까 점점 제도권 안으로 포섭되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여기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데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ICO가 그 프리 IPO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가 입장에서는 이 ICO를 통해서 주식 희석되는 거를 좀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또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규율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한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잘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제 쓴다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이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될 가상화폐 관련된 제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그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정말 그 가상화폐가 교환 가치라든지 저장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나서 롱텀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가상화폐나 이제 암호화폐의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당장 급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 제 블로그나 이메일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된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